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지금도 뭐 먹었어요? 저는 쭈꾸미 먹었어요. 쭈꾸미 야채에 있는 거랑 섞어가지고 먹었어요. 조금 더 매콤하면 좋은데 그런 제품으로 있는 거는 단 거 같아. 좀 덜 달면 좋겠는데 저는 과자나 초콜릿 이렇게 단 거는 그 자체로도 괜찮은데 약간 음식은 좀 덜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매운 음식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약간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매운맛에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매운 음식은 통감이라면서요. 이렇게 약간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맛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좀 더 강하다고 해요. 그게 뭐 이렇게 신체상으로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산할 때도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여자들이 강하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냥 오늘 또 친구들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또 책 읽어드릴게요. 실현의 의미. 적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예술 혹은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 두 가지가 거의 메말라 있는 삶에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 오로지 존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삶에도 목적은 있다. 물론 그에게는 창조적인 삶과 향락적인 삶도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실현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 실현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의 삶의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실현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삶이 용감하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힘든 상황이 선물로 주는 도덕적 가치를 획득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가 자신의 실현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아주 극소수 사람만이 그렇게 지고한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감자 중에서 아주 적은 사람만이 충만한 내면의 자유를 지키고 시련을 견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얻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만으로도 인간이 지닌 내면의 힘이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해 그 자신의 존재를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비단 강제 수용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처에 인간은 운명과 그리고 시련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만나게 된다. 병든 사람의 경우, 특히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젠가 병에 걸린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편지에서 젊은이는 친구에게 방금 자기가 오래 살 것 같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술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언젠가 자기가 본 영화 이야기를 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죽음을 그렇게
의연하게 맞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 위대한 성취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썼다. 이제 운명이 자기에게도 그와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모든 것들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부터 진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라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영화이자 그런 연극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빛내주기 위한 그런 조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항상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삶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들을 약간 이렇게 삼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객관화 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당면한 문제에 너무 빠져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 돼서 어떤 그 액자 구성이 있는데 내가 그 액자 밖에서 내 삶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좀 더 관조적인 그런 자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나를 밖으로 끌고 와서 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연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이 시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렇게 관점을 좀 돌려서 보면 좀 더 다른 시각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내 생각이 나 자신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관망할 수 있는 내가 더 있다는 걸 알고 이 생각들은 그냥 이렇게 막 별 생각이 다 있잖아요. 뭐 오만 가지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나 자신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에 끌려가면서 내 삶을 생각에 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생각들은 하지만 내가 그 생각들의 주체가 돼서 생각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생각 중에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 삶이 진짜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이렇게 잘 잡아가고 이런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좀 객관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자신을 가진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관조적인 자세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늘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뭐 친구들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명품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명품이고 상대방도 명품인데 우리가 명품 사이의 거리도 너무 뭐 흠집을 내지 않을 정도 그런 심리적 거리나 이런 것도 완급 조절을 잘 하면서 어떤 때는 좀 가까이 가기도 하고 좀 그런 그 친구한테 좀 그런 사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좀 더 공간을 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완급 조절을 우리가 상황에 맞게 뭐 감정과 상황 여러 가지 배경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대표성을 띈 자리에 있다면 정말 그런 아래 사람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뭐 내가 뭐 최고 자리에 있다면 내가 바로 이렇게 부하 직원한테 하지 않아도 어떤 중간 단계라는 또 지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쳐서 하고 중간 단계인 관리자들은 또 아래 사람들을 더 많이 다독다독 하면서 그렇게 좀 사랑으로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정책적인 결정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밀어내기보다는 나랑은 생각이 다른 면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서로서로 중간 지점을 꼭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대화로 풀려고 해야지 어떤 부분도 뭐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뭐 대표성을 띠신 분들도 다 뭐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당파적으로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작은 부분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말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잘못이나 실수가 또 그 사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또 인격적인 부분으로 또 잘하는 부분이나 또 자질적으로도 좀 더 잘하는 부분, 재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봐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 또 바로 잡고 스스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면 좀 더 깊이 있게 반성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크게 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이지 소소하게 눈앞의 이득만을 위해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그렇게 뭐 인신공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그런 거는 너무 작은 부분만을 보고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온 그냥 관행처럼 여겨지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묵과되어 왔다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그런 대표자로서 그런 도덕적인 책무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나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가면 뭐 낭비되는 에너지나 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가 그냥 뭐 당장 뭐 표시 먹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낸 그런 공약들에 의해서 그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짜서 진짜 필요한 데 쓰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그 열악하게 살다가 힘겹게 살다가 그렇게 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 뭐 어려운 동네에 사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진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도 창의적인 부분이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그래야지 그 창의력으로 세계로 가서 활동하고 결국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바지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성을 죽이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저는 하루하루 행복하면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뭐 생활고에 시달려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결혼이나 아이 낳는 문제까지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점점 더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서 뭐 젊을 때는 활동하고 그러더라도 나는 그래도 노후에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좀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훨씬 더 만족도도 높아지고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일생이 일대기들이 어떻게 그런 삶의 그런 균형 곡선을 이루면서 뭐
그런 생애 주기의 그래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들과 국민들의 아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가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솔직하게 현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도 양심적인 분들이 아직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고, 진짜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그런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마음을 살피고 늘 마음을 얻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얻으면 거의 천하를 얻는 거나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심으로 대하고 신뢰를 쌓고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얻는 일,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의 카페로 갔다.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우리는 머리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그 기이하게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운명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와 똑같은 영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그것과 만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내렸던 젊은 시절의 결의를 잊어버렸으며,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아마 우리 중 몇몇은 그 후 그때 우리가 보았던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영화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화를 보는 내면의 눈에 또 다른 영상이 동시에 펼쳐졌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감상적인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말이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던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내가 직접 그 죽음을 목격했던 한 젊은 여자처럼 말이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이야기할 것이 너무 없어서 마치 내가 지어낸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진다. 이 젊은 여자는 자기가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아주 명랑했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 전에 나는 제멋대로였고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나무 가지 한 개와 그 위에 피어있는 꽃 2송이였다. 저는 저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한순간 어리둥절했다. 그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환각에 빠졌나?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무가 대답을 하는지 물었다. 물론이지요. 나무가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녀는 말했다. 나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는 앞에서 수감자의 내면적 자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심리적, 육체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에 있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수감자들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해보면 내면 세계가 간직하고 있는 도덕적, 정신적 자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결국 수용소의 타락한 권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이 내적 소유를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거는 책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진짜 이렇게 친구들의 그런
어린 시절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막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어릴 때는 그런 진짜 애기 같은 그런 너무 예쁨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을 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애틋한 마음들 그리고 정말 더 사랑스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있어. 뭐 그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뭐 늘 생각하면 뭐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시절이기는 하지만 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비해서는 또 오늘이 가장 또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애기 같은 그런 모습들 보면 진짜 마음이 더 특별해졌던 것 같아요. 막 눈물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친구들은 그냥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바라보기도 너무 아깝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디 가서나 늘 보호받고 늘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너무 예뻐서 그냥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게 해주고 싶다. 늘 그런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디 가나 사랑받고 진짜 늘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이 진짜 슬프지 않고 많이 웃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나눠주고 또 그런 친구들에게 예쁜 말을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뭐 우리가 먼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할게요. 저도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또 제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마음으로 항상 고마워요. 고맙고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고 그런 너무 몰라줬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눈물 나게 미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아픈 부분도 더 사랑스러운 부분도 더 보려고 노력할게요. 늘 고맙습니다. 정말로. 내면 아이 치유할게요. 진짜 항상 고마워요. 초기 고통치료. 신경증은 항상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 칼 융. 문제의 해결은 말에 의해서가 아닌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초기의 두려움, 슬픔, 분노는 재경험하며 생생하게 교정하게 될 때 치유는 일어난다. 앨리스 밀러. 초기 고통의 치료에 관한 이론이 좀 더 쉽게 이해된다면 일반적인 신경증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행동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혁신적이 될 것이다. 감정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안타깝게도 신경 안정제에 취해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LA에 있는 생명증진치료센터 내에서도 우리는 가끔 몇몇 정신건강 전문의들의 반발에 부딪히곤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환자들에게 왜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감정을 다루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생명증진센터에서 우리는 수치심 중독의 뿌리를 둔 상호 의존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내면화 과정에서 한계를 나타내주는 건강한 신호의 역할을 해야 할 수치심이 존재를 압도하는 상태가 되거나 존재와 동일시되곤 한다. 일단 중독적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또한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해 만성적으로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임상적인 용어는 기분 부전증 혹은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우울증이다. 내 책 브래드쇼 당신을 묻고 있는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치심 중독이 어떻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모든 감정들을 수치심에 묶어버려 우리가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심지어 기쁨을 느낄 때조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욕구나 충동에도 나타난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부모는 그들 자신이 성인 아이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또한 도움이 필요한 빈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어떤 필요를 느낄 때마다 사실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창피를 준다. 결과적으로 그 자녀는 어떤 필요를 느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나는 성인이 된 후에도 내 인생의 수많은 날 동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국 아무리 적절한 상황일지라도 수치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성적일 때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일단 한 사람의 감정이 수치심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무감각해진다. 무감각은 모든 중독의 신체 조건이다. 왜냐하면 중독만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성적으로 우울한 남자가 일 중독을 통해 업무에서만 대단한 성취감을 맛본다면 그는 일을 할 때만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는 약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것은 약물이 기분을 바꿔주기 때문이다. 음식 중독자는 배가 부를 때에만 포만감과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중독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만을 느끼게 하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회피하게 만든다.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내면의 고통이나 상처가 중독 상태의 기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수치심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내면으로부터 자신과의 단절을 가져온다.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서조차도 아주 작아져 보인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만다. 어떤 사람이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믿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과 하나가 아니다. 중독은 그 기분을 황홀하게 바꾸어 줌으로써 그 사람과 자신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느낌을 준다. 기본적으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무감각해져야 되는 것이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자아 방어 기제를 통해서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려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어 기제는 다음과 같다. 부정,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억압, 그건 절대로 일어난 적이 없어. 분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투사, 그건 너한테 일어나는 일이지 나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전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느낄 때는 먹거나 섹스를 한다. 최소화, 벌써 일어나 버렸지만 괜찮아, 별일 아니야. 기본적으로 자아 방어 기제의 역할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준다.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과하지만 않으면 어떤 수단으로서는 적절하게 사용해도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너무 과하거나 그러면 좀 더 그런 감정의 정화나 그런 내면 아이에 대해서도 치유를 하고 진짜 막 정신적인 트라우마처럼 그런 심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잘 가지고 가기 위함이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잠재력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왜 학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년간 꾸준히 번영의 학원을 해왔습니다. 다 소용없었어요. 전 여전히 가난하죠.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인지도 모르죠. 제임스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학원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아요. 그저 상황이 전보다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금 제가 진 빚이 산더미예요.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걱정되어 밤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제임스는 로스쿨에서 석유, 가스법을 전공한 뒤 석유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나 해외 유전이 개발되면서 국내 석유 탐사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법무부 신입사원이었던 제임스는 구조조정 대상 1순위였고 해고된 후에는 계약직과 임시직을 전전했다. 제가 왜 지금 박사님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 학원이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석유 수출국가 다음에 내릴 결정까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망했어요.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번영을 구하는 학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실패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생각을 잠재의식에 들이대면 잠재의식은 그중 더 강한 생각을 수용합니다. 가난을 향한 두려움이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 거예요. 제가 하는 생각이 저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제임스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생각은 창조적입니다. 생각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그보다 더 강력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편재하는 무한한 부를 향한 믿음보다 가난을 향한 믿음과 생각이 훨씬 더 컸던 거지요. 가난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가난을 창조하는 일을 돕는 것이에요. 부를 시각화하면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제임스는 생각을 고쳐먹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부탁을 받아 나는 번영을 부르는 효과적인 학원을 하나 써주며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매일 밤 잠들기 전 반드시 명상하라고 권했다. 제임스는 가난으로 향해 있던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부를 향한 생각에만 집중했다. 경제적 상황을 걱정하다가 학원 내용을 부정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했다. 매일 아침과 밤에 각각 10분씩 시간을 내 번영을 부르는 학원의 진리를 확언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진리를 새기고 잠재의식의 힘을 일깨워 숨겨진 불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한 달 뒤 제임스가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다. 다음은 그 편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지난주 공원에서 열린 무료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돈이 없어 무료 공연은 보러 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음악을 선물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지요. 중간 휴식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지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라 동네 맛집과 상점을 몇 군데 추천해 줬습니다. 제 직업을 이야기하니 조안이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라고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조안 부부 직업은 석유 시추업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살던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석유 가스법 전문 변호사를 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 부부는 근사한 식당에서 제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함께 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수익에 따라 지분까지도 받기로 했어요. 번영하겠다는 꿈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번영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번창을 뜻한다. 번영하는 사람은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성장한다. 진정으로 번영하려면 성공의 원리가 자유, 조화, 기쁨, 사랑 속에서 흐르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진심으로 이 통로가 되고 싶다면 통로가 되는 전형적인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매일 체계적으로 수련할 것을 권한다. 매일 건전한 생각을 해 이득을 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리처드가 어느 날 내게 상담을 청했다. 그는 최근 이혼을 겪었다. 다 제 탓 같아요. 저는 썩 재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직장과 집 그리고 헬스클럽만 쳇바퀴처럼 돌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하죠. 이런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만 들어도 따분해 할걸요. 그래서 친구가 하나도 없나 봐요. 저랑 같이 있으면 죽을 만큼 지루하니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로그램에서 매번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결과는 항상 같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명령어를 바꿔야 결과도 바뀔 테니까요.
리처드가 귀를 문지르며 멋쩍은 듯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생각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루하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극대화해서 삶의 경험으로 표현하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해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그에게 다음 확언을 체계적으로 자주 하라고 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쁘며 자유롭습니다. 나는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며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하는 생각이 현실에서 그대로 표현된다는 마음의 법칙을 깨닫고 이해했다. 마음의 진리를 확언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재미없고 칙칙하며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충만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리처드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고 여러 친구를 사귀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내재된 놀라운 힘을 깨닫는 통찰력까지 얻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들이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또 10시가 다 됐네요. 또 오늘도 그래도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보일러 온도를 좀 더 낮춰야 될 정도로 덥더라고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도 좀 덥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런 자신의 그런 체온에 맞게 그런 온도 조절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불도 또 포근하게 덮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많은 편이라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이게 생각도 계속 연결이 되면 이렇게 과부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성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파도 소리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소리가 뇌파에 그렇게 편안함을 주나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그렇게 듣고 자는 것 같아요. 물소리나 파도 소리 이런 거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라 그런지 좀 더 저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태아였을 때도 엄마 이렇게 양수 속에 있으니까 그런 물속에 있는 편안함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수중분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엄마의 환경과 비슷하게 해주려고. 아무튼 모두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